중국의 국제정치학자인 진창룽 교수가 대만 문제의 향방을 예측하는 강연이 올라와서 화제입니다. 강연 내용은 중국의 2027년 대만 공격을 기정사실화하는 건데요. 9월 3일 전승절에 시진핑 주석은 아마 보여주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민해방군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군은 나에게 충성하고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결행할 수 있다. 진 교수는 이제 중국의 통일 방식이 공세 형식의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이 시나리오는 아마 중국이 채택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번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중국의 국제정치학자인 진창룽 교수가 지금의 미중 관계를 진단하고 가장 민감한 현안인 대만 문제의 향방을 예측하는 강연이 올라와서 화제입니다. 8월 19일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이 강연에서 진 교수는 미중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경쟁 구도로 들어섰고 경쟁의 정점인 대만 문제에서 중국은 군사적 해결을 포함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만 통일에 성공하면 중국은 단순히 영토의 통합을 넘어서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미국에서 가져오는 지정학적 대변혁의 서막을 연다고 자신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진 교수가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설에 동의한다고 밝힌 점입니다. 그의 강연 내용은 사실상 중국의 2027년 대만 공격을 기정사실화하는 건데요. 여기서 한국과 일본도 외교의 우선순위를 앞으로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길 것이란 예측이어서 관심이 큽니다. 중국의 대표적 관변 학자이자 공산당 수뇌부와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진 진 교수의 이번 강연이 왜 의미가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진 교수는 중국을 대표하는 국제관계 연구자이고 애국주의 성향의 강연 때문에 찬사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잖아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를 이제 국뽕학자 정도로 좀 평가절하하기도 하는데요. 우선 진 교수가 어떤 분이고 그가 몸담고 있는 중국 인민대가 어떤 대학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인민이라는 단어가 공산당이 쓰는 단어이다 보니까 네네. 우린 좀 생경하기도 하고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면은 왠지 거부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인민이라는 것이 바로 그 혁명의 주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간 게 가장 높은 가치예요. 그리고 공산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기관명에는 다 인민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민은행이 중앙은행이고 그러면 대학도 인민대학이 위상이 높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경대학은 전통과 명성이 높은 대학이고 청와대학은 청나라 말기에 만들어져서 가장 과학 기술이 뛰어난 대학이고 그러면 인민대학은 중국 공산당이 혁명 후에 만든 가장 투철한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그런 대학으로 만들어져서요. 사상적으로 좌측에 가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정치 성향의 학과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방금 인민 설명을 듣고 나니까 왜 중국 최고 언론 매체가 인민일보인지 제 이해를 했습니다. 네, 돈도 인민폐잖아요. 네, 그러네요. 최근 영상에서 진 교수는 미국이 대략 7년 전부터 중국을 상대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직접적인 이제 군사 충돌은 피하는 대신에 무역 전쟁과 테크 전쟁, 금융 전쟁, 사법 전쟁 등으로 하여튼 중국을 때릴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현재는 중국의 이제 강력한 대응으로 어느 한쪽도 완전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전략적 교착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있더라고요. 진 교수는 대만 통일 이후에는 동아시아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거라고 이제 아주 구체적인 전망도 제시했는데 네네. 박사님께서는 이 분석의 현실성 그리고 설득력을 어떻게 보시나요? 진찬론 교수의 발언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 어법이 좀 섬세해서 얼핏 들었을 때의 느낌하고 자세히 한 글자 한 글자 뜯었을 때의 느낌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번 발언도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만일 대만 수복에 성공한다면 동아시아의 패권은 중국 쪽으로 기울 것이다. 전제가 달려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대만을 수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와 그럼 중국이 대만을 통합해버린다면 동아시아 패권이 중국 쪽으로 기울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살펴본다면 후자 쪽은 그렇게 보이죠. 중국이 대만을 수복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은 미국이 무력 개입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을 좌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고 따라서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에 있어서 미국이 큰 타격을 입을 건 틀림없죠.
만일 성공한다면 중국이 동아시아 패권에서 더 높은 위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의 초점은 전반부로 가게 되죠.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거나 수복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각과 평가가 있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설을 두고 지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박사님이 중국에 계실 때부터 사석에서도 꾸준히 얘기하셨던 부분이고 네네. 이미 시작된 전쟁이라는 책에서도 이제 언급하셨잖아요. 학계에서는 뭐 이걸 두고 이제 반론도 상당하더라고요. 네. 다만 이제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네. 또 시진핑 주석의 사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여서 분명히 상징성은 있어 보입니다. 박사님이 보시기에 2027년이 갖는 군사적 정치적 함의는 뭐고 2027년 행동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제가 그 이미 시작된 전쟁에서 2027년을 가장 유망한 전쟁의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고 한 것도 추정이고요. 그때 꼭 일어난다는 법은 없죠. 그런데 사실은 저 자신조차 지난해에 중국의 로켓군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서 중국 군부가 어지러운 상태에 돌입했기 때문에 야, 이건 좀 뒤로 미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 2년 정도는 최소한 늦어지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았죠.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수복하려는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에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지 않을 거라고, 합병할 의지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그분들도 쉽게 대답은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상당한 가능성은 있으나 누구도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합병하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는 지금도 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늦춰질 수 있느냐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내일 모레가 되겠네요. 9월 1일이니까 9월 3일 전승절에 시진핑 주석은 아마 그 반대를 보여주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민해방군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우리가 개발해왔던 모든 무기와 무력의 준비도 충실히 돼 있고 군은 나에게 충성하고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결행할 수 있다. 그런 태세가 준비되어 있다고 보여주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 교수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스스로 이제 인정을 하는데요. 중국 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서 서구 세계 봉쇄가 장기화되면 취약한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수많은 공산당 엘리트들이 미국의 가족과 재산을 옮겨놨기 때문에 이것도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중국 당국이 이를 충분히 관리하고 결국은 대만을 통일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진 교수의 이런 주장이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박사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런 면을 좀 생각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한 번, 두 번 거듭되다 보니 당연한 것처럼 돼버려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왜 중국은 그렇게 거친 외교로 많은 나라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가? 또 말씀하신 진찬롱 교수가 그런 강연을 할 때 중국의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진찬롱 교수의 최근의 발언들을 보면은 왜 전쟁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수년 동안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중국 사회가 어느 정도 인지되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로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대만 하나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국력의 차이가 너무 크고 무력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껌이다. 그래서 모든 초점은 미국이 어떻게 나올 거냐. 미국이 중국의 대만 합병을 무력으로 막으려 할 것이냐. 그러면 중국이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 일본, 한국은 어떻게 나올 거냐. 그들이 만일 우리를 같이 공격한다면 그럼 우리에게 우방은 있는가? 군사적 동맹이 돼 있는 북한은 도와줄 것인가? 러시아는 도와줄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나오죠. 대만을 공격한다든가 대만을 공격해서 이길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은 해소된 것 같고요. 지금 중국 사회의 관심은 무력 충돌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또 이것이 장기화됐을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가? 진찬롱 교수가 거기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진 교수는 중국의 대만 통일은 역사적 과업이고 피할 수 없는 거니 인민들은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런 시그널을 줬다고 봐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진 교수는 이제 중국의 통일 방식이 대규모 상륙 작전 같은 전면전보다는 대만 전체를 군사적으로 포위한 뒤에 물자와 인력 교류를 차단하는 이제 봉쇄 형식의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현재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역량을 고려할 때 이 주장은 얼마나 설득력 있나요? 많은 분들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해상 봉쇄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찬룬 교수는 대만을 상대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2주 정도만 봉쇄를 하면 대만은 난리가 나고 지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개입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시나리오는 중국이 채택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요?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이 개입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있거나 또는 미국의 개입을 감안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만일에 대만에 대해서 무력 행위를 중국이 할 경우에 미국이 무력을 보내서 대만에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 2주거든요. 그러면 2주 정도를 계속해서 밖에서 봉쇄를 하고 있는다는 것은 미국의 군사력이 도래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럼 그랬을 때 견딜 수 있느냐? 미군이 그 중국의 영토나 영해 안에서 전쟁을 한다면 중국의 군사력을 가지고 대항을 할 수 있겠지만, 대만 외해 같은 곳에 세계 최대의 해군력과 공군력을 가진 미국의 전력과 중국의 군사력이 부딪혀서 이길 수 있느냐? 저는 그거 굉장히 어려운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군사 전문가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유력한 방안은 상륙하고 네. 거기에 교두보를 만들어서 막강한 그 육군 대만 섬 위에 상륙시키는 것. 거기에 성공하면 합병에 성공할 것이고, 교두보 확보를 미국이 저지할 수 있으면 대만 합병에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외곽에서 해상 봉쇄하여서 시간을 오래 끄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의 군사력이 도달하기 전 신속하게 기동해서 대만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막강한 육상 병력을 상륙시키려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하고는 정반대로 최단 시간 안에 이제 승부가 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진 교수는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해군력과 공군력이 미군을 압도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합니다. 물론 이제 본인 자신의 생각인데, 네.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면 이후에 아세안과 한국, 일본까지 연쇄적으로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른바 이제 도미노 이론까지 설명을 네. 했어요. 우리한테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한국과 일본은 미국하고 수십 년간 동맹 관계를 맺고 있고, 네. 단순히 중국이 경제적으로 압박한다고 해서 미국과의 동맹을 포기하고 중국 우선주의 노선을 채택할 것으로 보는 건 지나치게 좀 편협한 생각이 아닌가 싶거든요. 저희가 이 점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진찬룬 교수라는 사람의 역할. 이 사람은 우리로 치면 국제관계 지정학을 하는 사람이지 군사 전문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위대한 중국이다. 우리 중국은 너무나 힘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럼 진찬룬 교수가 이런 강연을 하는 목적이 뭐냐? 미국과의 전쟁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중국의 대중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미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기면 우리 중국이 큰 힘을 가지게 돼서 이제 앞으로 아세안 국가도 우리한테 굽힐 것이요, 일본이나 한국도 우리에게 굽힐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일종의 군중 선동이랄까? 알겠습니다. 진 교수 본인도 이제 강의에서 말을 했지만,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려면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고 봤어요.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전후 복구 부담, 그리고 최소 30년 정도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 국제사회의 고립 기조. 그래도 이제 진 교수는 이익이 이러한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크다고 주장을 합니다. 중국 지도부도 실제로 이렇게 판단을 한 건지, 네. 아니면 진 교수 개인의 희망사항이 반영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그 마지막 부분이 있죠. 국제적인 그 제재가 30년 갈 거다. 이 부분은 제가 1999년에 중국 내부에서 고관들에게 들은 이야기와 일치하고요. 그때 나왔던 이야기는 70년이었습니다. 서방이 중국을 70년 정도는 제재를 할 거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들이 막 박수를 쳤다는 거거든요. 70년이라면 문제가 없지라고 하면서 네. 물론 중국의 그 싱크탱크들이 과거에 70년이라고 예상했던 거가 30년으로 줄었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중국 인민들에게 70년을 제재를 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30년 정도로 줄여서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죠. 네, 과거에 70년이라고 생각한 거에 비하면 30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 오히려 더 좋아할 수도 있다. 그렇죠. 시간 개념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중국이.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10년이라든가 30년이라는 시간은 오래된 시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례를 두고 중국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는 분석들이 있는데요. 현대 전쟁이 예상보다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고 또 국제 여론이 전쟁 수행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중국 지도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도부는 큰 전략 측면에서는 그들의 계획대로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과거부터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거나 같이 행동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표면적으로 군사 동맹을 맺는다가 하면 미국은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노골적으로 군사적인 동맹을 맺을 수는 없었겠지만 암묵적인 동의하에 전략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었다고 보고요. 아주 상징적인 장면으로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에 가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에 오를 때 푸틴 대통령이 환송을 했고요. 그때 스트랩을 오르려다 말고 다시 시진핑 주석이 되돌아와서 우리는 지금 만나기 어려운 100년 변국을 맞이했다. 우리 두 나라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기고 우리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이걸 잘 헤쳐나가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푸틴 대통령이 동의한다 라면서 악수를 다시 하고 이렇게 간 장면이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사실 유럽에 있는 서방 국가들은 군사적인 소모를 겪었고 앞으로도 대규모의 군사력을 준비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때 말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에 있는 국가들 보고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군함이나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이나 이런 전투 함정들을 대만 해협으로 보내서 시위를 하도록 시켰었습니다. 항행의 자유. 그렇죠. 항행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보면 영국은 항공모함 한 번 보냈었고 프랑스에서는 구축함 보내고 그런데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에 양안전쟁이 일어난다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자신들의 군함을 보내서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코가 석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러시아는 중국의 서쪽을 잘 막아주는 역할을 한 거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 동안 러시아는 많은 제재를 당했는데 그 제재를 극복하고 계속 국가 경제를 운영할 수 있게 해준 게 또 중국이죠. 두 나라가 등을 돌릴 가능성은 거의 없죠. 중국이 만일 대만을 공격한다면 거기 맞설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미국, 일본, 한국이죠. 유럽 국가들은 참전하지 못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진 교수의 분석은 군사적 통일을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양안 관계가 군사적 충돌이 아니고 그냥 지금의 긴장 상태를 계속하거나 아니면 동서독 통일처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평화적 방식으로 실마리를 잡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중국 공산당은 지속적으로 평화 통일을 계속 추진하고 그게 제일 좋다라고 하면서 무력 통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입장도 계속해 왔는데 누가 봐도 명약 관화하죠. 대만 국민들이 통합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 본인도 홍콩의 여러 가지 민주화 사태와 민주화 시위 상황을 보면서 더 이상 일국 양제는 통용될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못 되니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라라는 지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왕후닝 상무위원이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다고도 발표를 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요. 그러니 지금 상황을 볼 때 사실상 평화 통일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건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라고 봐야 옳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는 한국인의 입장으로서는 가슴이 서늘한 얘기인데요. 현재 중국 내부 여론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강경한지 궁금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민족주의 여론을 고양시킨 덕분에 대만과의 전쟁을 피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큰지 아니면 반대로 지금 청년 실업률이 15%나 되는데 무슨 대만 침공 타령이냐 반발이 큰지 궁금합니다. 여론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같은 정치 체제에서 하는 말이고요. 지금 중국 내에 그 양안 전쟁에 대한 여론은 없습니다. 통합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논의는 없죠. 대다수의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지도부가 드디어 통합을 고려하는 상황까지 왔구나 라고 인지하는 거지 주석님 그러면 안 돼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 아들이 실업했는데 대만 통일 같은 거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다. 그렇죠. 이런 전제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진창룡 교수의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동아시아 안보의 최전선에 서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외교 안보 과제에 직면하게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사실 그 얘기에 대답할 만큼 외교 안보의 전문가는 못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전쟁이 일어날지 또는 안 일어날지 또는 단지 1, 2년 기간이 뒤로 갈 뿐인 건지 현재로서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진창룡 교수가 얘기한 말 중에 한마디. 우리는 이미 그 전체 중국의 국민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2년 이상 비축을 했다. 발언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14억 인구가 2년 이상 먹을 식량을 비축할 정도로 준비를 해왔다는 거를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양안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날 곧바로 날아가서 참전한다고 주한 미군 사령관이 이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주한 미군이 이 양안전쟁에 참전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고 이 전쟁의 여파가 한반도에 미친다는 것도 명약관화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느냐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가능성이 크든 작든 1%밖에 안 되든 실제로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영향과 피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와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건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드리고 또 우리 정부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무슨 전략이든 좋으니 전략을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전략을 짜내 만에 이미 지금 그 상황은 넘어섰다고 보시는 거죠. 위태롭지 않으면 준비 안 할 겁니까? 그 가능성이 적다 하더라도 준비해야죠. 많은 분들이 이철 박사 당신 너무 나가는 것 같아. 그 전쟁의 위험이 그렇게 높지 않아. 너무 과격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준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 가능성이 적다 하더라도 영향이 너무나 큰 만큼 그에 대한 전략, 그에 대한 대안을 꼭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주장이죠.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을 앞두고 10만 양병설이 나왔던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느낌도 좀 드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